뭐 어제 여러분들 CPI 보셨겠죠, 그죠? CPI 뉴스, CPI 9시 반에 나오는 그 CPI 데이터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손흥민 축구, 토트넘 축구 보다가 에이 중간에 그 우리나라 선수가 하나가 그 퇴장당한 바람에 가뜩이나 좀 수적으로 그 실적으로 밀리는데 우리나라 선수 K팀 순서가 하나 빠지는 바람에 11대 10으로 하게 되니까 에이 이제 재미없구나 하던 차에 CPI 데이터가 나왔길래 재빨리 이쪽 CNBC 텔레비 돌려가지고 CPI 숫자를 봤는데 세상에 9.1%라는 숫자를 보고는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야, 작살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퓨처 시장, 소위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S&P 선물도 작살나게 했었고요. 몇백 포인트 빠져 있었고, 우와, 내일 작살나겠구나. 하고 우울한 상태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축구 뜨거나 막판에 뭐 영부영 끝났고 축구는 별로 관심 없어졌고, 야, 큰일 났다. 뭐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거 보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뭐 보니까 영부영 나스닥 지수는 한때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난달 우리가 6월 달에 CPI가 발표됐을 때 그날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나스닥 시장이 폭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CPI 발표한 게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고 미국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물론 오늘 저녁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9.1%라는 CPI가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40년이라 그랬던가요? 뭐 최고 수준의 물가를 보고도 미국 시장이 그나마 버틴 거, 또나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침에는 상당히 뭐 죽을 듯이 처박혔습니다만은 슬금슬금 상승하더니 오늘은 결국은 뭐 플러스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의 약보합으로 마감된 거, 더더구나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된 거, 외국인들이 오늘을 좀 샀다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결국은 그 어제의 CPI가 9.1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 가짜 뉴스가 한번 나왔죠. 우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CPI 나오기 그 전날 가짜 뉴스가 CPI가 10.1하더라 라는 뉴스가 있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2%가 가짜 뉴스다. 10.1한 뉴스가 CPI가 10.1항의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물론 장 마감된 다음입니다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10%도 나올지 모른다. 물론 가짜 뉴스긴 하지만 10%도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해서 일종은 뭡니까 면역이 된 거야. 예방주사 한 방 맞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그러다 보니까 9.1%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없이 예를 들어 CPI가 8.8%, 뭐 8.7% 내지는 뭐 심지어 8%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9 나왔으면은 그야말로 그 뒤통수 맞는 거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졌겠습니다만은 10.2라는 일종의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예방 주사를 맞았으니까 9.1%라는 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덕택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꾸역꾸역 하락폭을 상당히 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웬일로 오늘 팔지 않았죠? 오늘 샀죠, 그죠? 그렇죠? 물론 외국인들의 경우에 우리가 보는 외국인들의 이때까지의 걔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본다면 어제까지, 그죠? 이때까지는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선물 옵션 다 포함해가지고 위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위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주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의 당일, 오늘 그 거래만 본다면, 오늘 하루의 거래량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보고 있죠. 그죠?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수익이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물론 올라가도 수익이 납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더 큰 수익이 나는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했죠. 오늘 하루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늘 포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했지만 오늘 하루는 올라간 쪽으로 베팅한 중에 일부를 오늘 만길이니까 뭐 청산하면서 팔면서 차익을 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끝났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그래도 주식을 위쪽으로 올리려고 그죠? 선물 옵션에서 위쪽으로 올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매수로 나온 것, 현물도 매수로 나왔던 것, 선물도 약간의 매수로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옵션은 만기가 됐고, 다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되고 있고요. 여전히 9월물은 그대로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을 뒤흔들었던 CPI라는 그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뭐 그래도 가짜뉴스 덕택에 그래도 예방주사를 맞고 그래도 지나갔으니 여전히 앞으로의 움직임은 기존에 이어졌던가 마찬가지로 어떤 추세? 완만한 상승 추세 내내 주장합니다만은 다이버전스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닐지라도 어영부영 올라가지 않겠냐. 제가 어제 요 그림은 낙서는 제가 어제 낙서한 거죠. 그죠? 어제 낙서하기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뭐 크게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파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네모 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그라미 사일 수 있겠습니다. 얘가 사파니까 사파라고 보니까 사파는 길고 지루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 재수 없으면은 복합 파동이 나타날 때도 많고 사파가 이다 보니 다소간 이게 급등하기보다는 반등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랬듯이 어떻게 옆으로 별벌이 없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서 기준선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그죠? 기준선 내려옵니다. 오늘도 내려왔습니다만은 오늘도 어제에 비해 가지고 기준선이 내려갔습니다만은 내일도 내려가고 모레도 내일 모레 되면 모레는 월요일이군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그다음 월요일 되면은 다시 기준선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얘가 주가는 기준선과 닿으면서 뭔가 방향을 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기준선에 닿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RSI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상승 트렌드가 지지선이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으니 영부영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 놓았듯이 이런 지루하고도 답답한 사파 반등은 이어질 걸로 봐도 괜찮지 않겠냐. 왜? CPI의 고비를 넘겼잖냐. 그죠? 이제는 남아있는 뭡니까? 이제 7월 27일인가요? 그죠? 7월 27일 날에 미국의 FOMC인데 FOMC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뭡니까? 이제 고비가 되겠죠. 그죠? 되겠는데, 사실은 미국의 FOMC에서 어제 금리가 갑자기, CPI가 6%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갑자기 향후 미국의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갑자기 예측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이게 패드워치, 그죠? 패드워치. 그러니까 패드워치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확률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FOMC 7월 27일 날, 그죠? 7월 27일 날 발표하는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0.75% 올릴 확률을 90% 정도로 보고 있었죠. 이쪽의 그래프가 90% 이제 확률이 높아 있었고, 이게 한 90%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1% 올릴 거다. 이건 1%, 0.75. 그죠? 1% 올릴 거다에 대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 확률이 한 몇 프로? 여기 한 10% 정도, 9% 정도였잖아요. 그죠? 어제는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확률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77%로 1% 올릴 거라 시장의 기대감이 갑자기 이쪽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렇죠? 확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 시장에서 보는 확률, 확률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마우스가 되고 있는 곳이, 요번 7월 27일 날 미국이 금리를 0.75% 올릴 거다를 어제까지
92.4%의 확률로 보고 있었죠. 어제 원데이. 그저께는 일주일 전마다도 96% 그러다가 92%까지 보고 있었고 1% 에이 1%라 올리겠냐. 그게 한 7.6%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77.4% 확률로 확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뭡니까? 0.75 올릴 확률이 22%로 툭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에서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제 1% 올릴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했고요. 그게 어제 미국 시장의 왕창 반영이 되어서 개장 초반에 주가가 크게 다우나 나스닥이나 몇백 포인트 확 떨어지다가 뭐 어차피 금리는 올릴 거 않겠냐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금리보다도 뭡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씩 사그러들면서 야금야금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여러분들도 CME의 패드워치라는 걸 보시면 여기에 CME 패드워치입니다. 패드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야후에 구글에 들어가서 패드워치라고 치면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금 7월 27일 그 다음에 21일 9일 그러니까 9월 21일 그리고 11월 22일 2일 그리고 12월 14일 이런 식으로 그 FOMC 열리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9월 달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앞으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는데, 미국의 12월 14일 올 연말의 FOMC에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치를 눌러보면, 시장에서 예측치를 눌러보면, 현재 금리가 얼마냐니까 1.75인데, 그죠? 1.75인데, 요번 달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뭐 2.75가 되든지, 1% 올리면은, 아니면은 2.5가 되든지,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말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3.75 될 거다. 물론, 최고 금리를 말합니다만은, 3.75 될 거다가 36%, 그리고 4% 될 거다. 연말에 4% 될 거다가 41.7%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 하룻밤 사이에, 자, 어제의 예상치하고, 오늘의 예상치하고, 하룻밤 사이에, 요거하고,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하룻밤 사이에 예측치가 어떻게 바뀌냐를 잘 본다면, 현재, 그죠? 예를 들어서, 최고금리 기준 해가지고, 3.75% 될 거야. 연말에. 3.75% 될 거야가, 뭐, 그냥장 똑같죠, 그죠? 어제 33.9%였다가, 어제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다만, 뭐가 좀 움직임이 있느냐니까, 그 전까지는 원래서 연말에 4% 될 거야. 4% 될 거야. 라고 하던 것을, 이제까지는 한 10% 정도의 확률을 어제 같이 10% 정도의 확률을 알고 있었죠. 그전에는 5%였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느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41.7%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이 연말에 대략 3.5에서 3.75 될 거다. 그러니까 현재가 얼마입니까? 현재 금리가 1.75니까. 요번에 0.75 올려가지고 요번 연말에 월말에 2.5가 되고, 그러다가 몇 번 더 올려가지고, 연말에 3.75 될 거다. 해서, 지금은 얼마나? 당장 1.75에서, 요번에 2.5가 아니고, 1% 올려가지고, 2.75가 되고, 그래서 더 올려가지고, 연말에 4%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저런 예측에 비해서, 한 0.25% 정도를 추가로 인상할 확률을 시장에서 약간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워낙 CPI가 9.1%로 발표한 영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 상승을 좀 더 할 것이라는 쪽으로 확률이 조금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주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금리를 올리면, 그죠?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뭡니까? 별로 좋은 뉴스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률들이 반영되어서 어제 미국의 주가가 그런 정도로 움직였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영부연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예, 이상의 날짜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멋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쳐다보는데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연말에 가서 미국 금리가 지금 예측치보다도 어제 그저께까지 예측치에 비해서 한 0.25%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다는 쪽을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내내 주장하듯이 지금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다? 사파다. 그죠? 약간 사파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거다. 물론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 물타기, 그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등할 때마다 새로운 랠리, 물량을 줄이시라. 현금 보유하시라. 이게 가장 주된 전략이고 굳이 트레이딩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단타 목적으로 얼른 샀다가 얼른 도망치는 이런 정도의 전략 같으면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바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을 장기적인 악몽에서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아직까지는 기존의 생각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CPI가 나오면서 한 곱이 넘겼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반등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는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을 좀 얻어맞고 약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어서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막판에 마이너스 6%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그런 프로그램 매물의 압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역시 계속적인 뭡니까? 이 다이버전스. 그죠?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기준선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가고 나서 이제 기준선, 이게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으면 뭔가 이 근처에서는 뭡니까?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기준선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으니 여기서 끝났다. 내일부터는 처박힌다. 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여전히 미련과 기대는 보유하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니까 여전히 스테이, 반등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개장을 보면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가 물론 여기에 미국 뉴욕 여기 시장에서 그리고 뉴욕의 여기에서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기에 달러원 시장이거든요. 달러원 시장. 여기 시장에서 아침에 마이너스 한 6원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산가도 상당히 마이너스로 어디 갔지? 계산가가 130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달러가 꾸역꾸역 상승세로 마감되긴 했죠. 마감되긴 했습니다. 여튼 간에 아직까지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아직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RSI 고점을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이버전스의 기대감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더라도 조정이 좀 있기를 기대해보자. 요때가 우리는 뭡니까? 코스피 지수가 역시 단기 반등하는 시기다라고 기대해보고 있는 거죠. 그죠? 한 20년 젊어 보인다 그러시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상현 날짜님께서 제가 20년 젊어 보인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칭찬해.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죠. 자, 사실은 오늘 이게 달러 인덱스도 계속 강세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금 108까지 갔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난리도 아니게 강세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인 것은요. 단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유로가 이게 완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 안에, 그죠? 달러 인덱스 안에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G6 통화로 만들어진 달러 인덱스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로, 옌, 그죠?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캐네디안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네, 또 하나가 뭐지? 파운드. 예, 파운드. 이게 6개거든요. 6개인데, 그 중에 유로가 한 60% 차지해요. 엔이 한 13% 차지해요. 파운드가 한 12% 차지해요. 나머지는 별볼이 없어요. 뭐 8%, 9%가 얼마 별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유로입니다. 그 다음 엔입니다. 근데 이 유로가 드디어 보이십니까? 1유로가 0.9998 달러. 그러니까 1유로가 1달러보다도 뭡니까? 밑으로 더 내려갔죠. 소위 페리티가 1대1 비율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1유로가 1달러보다 낮아요. 0.9998 됐어요. 그러다가 잠시 지금 반등해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지금 보이십니까? 1.10008, 그러니까 1대1 근도로 가난한 좀 4자리 끝에서 겨우 0.000008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잠시 1대1 페리티가 보다시피 깨졌죠. 그죠? 1대1 페리티가 깨졌죠. 이 1대1 페리티가 깨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달러 대 원화로 말한다면 1,300원을 못 뚫고 있다가 1,300원을 못 뚫게 하다가 드디어 1,300원을 뚫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한번 뚫렸다가 1,30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만 다시 넘어갔잖아요. 1,300원 못 뚫을 때마다라도 못 넘어서 헤맸지만 일단 한번 뚫고 나면은 2번 뚫고 3번 뚫고 4번 뚫고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때는 1,300원은 저항선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로의 경우에도 1 페리티, 1대1이라는 페리티를 못 뚫었어 그랬지. 일단 이게 살짝이라도 뚫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뚫리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유로가 약세를 보이는 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한 장기적으로 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올라갈 거다. 얼마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350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400원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보이니 이렇게 되지 않겠냐. 잠깐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이 4파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 이 4파와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4파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 반등 조정이 결국은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4파 다음에 5파가 있으면서 이 저점을 무너뜨리는 2290을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또 있을 거라고 주장하듯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16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훨씬 더 넘어서는 상승세가 또 나타날 거다.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요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죠?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4파, 약간의 반등, 약간의 조정. 그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약간의 조정. 아닙니다. 유로는요, 오케이. 유로 같은 경우에, 유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시작. 할 때, 그 당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니까, 1유로를, 그 당시 출발하는 환율이 대개 1.20달러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1대1이 아니고 1.20달러로 시작했어요. 1999년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유로가 시작될 때는, 그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유로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 안에 들어있는 소위 유로존,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 유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도이치마르크, 그죠? 프랑스, 프렌치 프랑, 덴마크, 더치 길다, 이탈리,
리라, 그죠? 스페인, 페세타, 포르투갈, 포르투갈 등등의 이 나라들의 그 당시 달러 대 1달러 대 도이치마르크 환율, 그 다음에 1달러 대 프렌치 프랑 환율 등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로화로 유로에 들어간 각각의 비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도이치마르크는 유로 전체에서 도이치마르크 환율은 연 20%를 한다. 프렌치 프랑은 좀 규모가 작으니까 19%를 한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비중이 있어요. 그 비중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시작했을 때의 도이치마르크 달러 대 도이치마르크 환율 꼬박이 비중 등등을 다 가지고 복합적으로 계산한 시작한 환율이 얼마가 됐느냐? 1유로가 1.2달러 정도로 시작했어요. 언제? 1999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한 이런 됐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유로는 1999년 1월 달에 1월 1일부로 출발했으나 그 당시 바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바로 유로를 쓸 수는 없었죠. 유로는 게 아직 발행도 안 됐고 지표도 안 만들어졌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니까 2002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유로란 돈이 있다. 그를 시작하게 해놓고 금융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유로로 돈을 빌리고 이런 식의 거래는 됐으나 일반들이 유로라는 화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로 화폐, 유로 동전을 찍어가지고 프렌치 프랑 안 내고 유로 내고 도이치마르크 안 내고 유로 내고 이탈리아 리라 안 내고 유로를 주고받던 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 1월 달부터예요.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유로와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유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유로가 어느 게 유로였더라? 이게 유로죠, 그죠? 자, 이 월봉입니다. 월봉의 유로를 보면 가장 긴 게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1999년 1월달 숫자 보이죠, 그죠? 이게 월말인데 이 시작하는 환율이 여기 있죠. 제일 왼쪽에 보이십니까? 시작할 때가 1.179로 시작했군요. 1.179 대가 1.2 정도로 시작했어요. 여기 제일 왼쪽에 그 당시 유로가 출범했을 때 당시 예전에 시작했을 때 1999년 1월 1일자에 1유로는 얼마? 1.20달러 정도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쓰인 것은 2002년 이때부터 시장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됐는데, 그 전까지 거래될 때, 이게 페리티가, 이 정도가 1.1, 이 정도가 1대1 정도인데, 여기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었어요,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초창기에는 1유로가, 한때가 보이십니까? 얼마까지 갔느냐? 0.82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유로가 0.82달러까지 1대1도 아니고 0.82달러에 0.8%, 80%밖에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유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야금야금 유로화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6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1.60입니다. 1.60. 지금은 다시 예전에 이때 페리티 밑으로 내려가던 그때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길게 하느냐 하면 1대1이라는 페리티를 한번 이때 이 당시에 무너뜨렸잖아요. 지금처럼. 그죠? 1대1이라는 페리티를 무너뜨린 다음에 유로화가 그 페리티에서 벗어나서 다시 강세가 되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한 3년쯤 걸렸다는 거야.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페리티를 무너뜨린다면 얘가 이 밑에서 과거 똑같이 반복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페리티가 무너지고 나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유로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만큼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옛날 스토리, 유로화의 옛날 오래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주특기가 제가 주로 주종의 거래하는 주종이, 제가 거래하는 주종 통화가 도이치마르크였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마르크의 제 주종이었어요. 주종목. 그 다음에 이탈리안 리라, ITR, 리라, LIRA, 이탈리안 리라, 도이치마르크, 그다음 더치 길다, 뭐 이런 걸 프렌치 프랑, 유로피안 커런시들 제가 상당히 잘했는데, 제가 주종목이었는데 어느 날 1999년 1월 달부터 이게 없어졌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유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제 뭡니까? 주종 종목 사라져 버린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년이 침체 기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3년은 그 당시 3년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냐니까 199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정도까지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2002년이 우리로 봐서는 뭐 할 때냐니까 월드컵 할 때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서울 월드컵 할 때예요. 20년 전에 월드컵 할 때입니다. 월드컵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월드컵 직전의 우리나라 경기가 2002년 이전의 경기가 좋았냐 나빴느냐? 좋았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더라도 유럽 경기 좋았어요. 호경기였어요. 네? 경기 아주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뭡니까 침체기는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고도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8% 9%씩 막 경제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유럽이 호경기였는데 미국이 더욱더 호경기였으니까 호경기였기 때문에 유로가 약세였고요. 지금은 유럽도 불경기고, 그죠? 유럽도 불경기고, 그 다음에 미국도 불경기긴 한데 경기가 좋지 못한데, 역시 유럽이 미국보다 더욱더 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심체가 더욱더 안 좋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미국도 좋았고, 미국도 호경기고, 유럽도 호경기였는데, 미국이 유럽보다 더욱더 호경기였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보인 거고요. 그죠? 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정반대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유로 대 달러의 페리티가 1대1이라는 페리티가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좀 별 볼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